어제 오후에 북한이 드디어 레드라인을 넘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이란 천지를 태운다는 요란한 폭음과 함께 눈부신 화강의 지면을 불덩이같이 밟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불가항력을 만장약한 거대한 실체가 대지를 박차고 우주 만리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하여 오늘 오후 동해상에서 합동 지혜공 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도 즉각 대응 발사하는 모습까지 공개할 정도로 지금 긴박하게 움직였는데 하재근 평론가님, 대체 북한이 이번에 뭘 쏘았길래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지금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미사일 중에서 제일 위험한 게 ICBM이거든요. 대륙간 탄도탄. 아하. 대륙을 넘어서 장거리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인데 네. 여기에 핵을 실을 수 있고 아하. 미국이 이 미사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바로 그걸 쏜 거예요. 아하. 그걸 쐈다는 것 자체도 레드라인을 넘은 건데 네. 또 문제가 네. 약속을 어긴 거예요. 아하. 2018년에 ICBM을 안 쏘겠다라고 북한이 약속을 했거든요. 네. 이른바 모라토리엄이라고 해서 발사 유예 약속을 했는데 네. 요번에 4년 4개월 만에 ICBM을 쏜 겁니다. 네. 그리고 요번에 발사된 미사일이 기존의 미사일도 아니고 신형이라고 하는데 네. 고도와 사거리가 모두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아하. 그러면 그동안에도 계속 ICBM을 연구하고 군비를 증강해 왔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번 미사일 같은 경우에 화성 17형이라고 하는데 네. 요번에 발사를 해가지고 6,200여 킬로미터까지 올라가서 1,000킬로미터 정도를 비행을 해가지고 한 4,000초 정도를 하늘에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동해 공해상의 예정 수역에 정확히 탄착했다고 합니다. 네. 당연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실제 목표물을 타격한 건 아니고요. 지금 높이 쏘아 올린 다음에 지금 가상의 목표물 거기에 타격 지점에 정확히 맞췄다고 지금 북한은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합참에서는 어제 오후 2시 34분쯤에 평양 순안공항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 한 발을 고각 발사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일단 지난달에도 여러 차례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었죠.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에 발사했던 탄도미사일은 우주발사체를 가장한 ICBM의 성능 시험이었다라면 이번에 발사한 건 의심할 여지 없는 완전체 ICBM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분석하는 경우 그 내용이 완전체를 넘어선 괴물 ICBM이라고 불리는 신형 ICBM이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괴물 ICBM이래요. 아니 최단비 변호사님 대체 어떤 미사일이기에 괴물 ICBM이란 말이 붙습니까 지금? 네, 이 ICBM은 이름이 이제 화성 17형이라고 이제 불리우는 미사일인데요. 공개를 처음 한 것은 지난 2020년 10월에 이제 당 창건일에 최초로 열병식에서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미사일 같은 경우는 길이가 24에서 27m 그리고 지름이 2.5에서 2.9m인데 이게 세계 각국이 개발한 ICBM 중에서 가장 길고 큰 편이고요. 단순히 길이와 지름이 가장 길기 때문이 아니라 이게 최대 사거리가 15,000km라고 전문가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15,000km라고 하는 것이 북한에서 이 미사일을 쏘면 미 전역은 물론이고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미 일부 지역 등의 주요 대륙이 모조리 사정권 안에 드는 그러한 미사일이기 때문에 하하. 현재 괴물 ICBM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화성 17형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각도를 높이 했어요. 일단 위로 거의 수직으로 쏘아 올립니다. 6,200km 정도 일단 쑥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수평 비행을 한 1,080km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서 말씀드린 가상의 목표물에 떨어져요. 그런데 이걸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35에서 40도 정도 정상 각도, 미사일 쏘는 정상 각도로 발사한다면 사거리가요. 어디까지 날아가냐? 15,000km까지 날아갈 수 있대요. 그럼 이게 쉽게 말하면 어디까지냐? 평양에서요. 미국의 수도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까지 얼마인 줄 아세요? 거리가 11,000km입니다. 11,000km이기 때문에 15,000km 미국 본토 전역을 다 타격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지금 ICBM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먼저요. 지난 2017년 5년 전입니다. 당시 화성 15형을 개발했을 당시에 북한의 방송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15형 무기 체계는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대륙간 탄도 로켓으로서 오늘 비로소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역 로켓 강국 위협이 실현되었다고. 방금 보신 것처럼 화성 15형 그때만 해도 이것도 무시무시한 거였어. 근데 화성 15형 쐈다고 자랑했던 게 201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2018년에는 안 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 앞서도 말씀드렸죠. 2017년 도발 이후에 4년 4개월 만에 이번에 ICBM을 쐈어요. 그러면 2018년부터 왜 안 쐈냐? 여러분 아시죠? 2018년에는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 로켓 시험 발사를 중지할 것이다.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다. 종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만큼 그동안 10년 동안 못하는 건 충분히 이 때문에 대통령께서 새벽에 그 AMS 새벽잠 설치시는 건 많이 습관돼서 내가 사죄한다고 했지요. 대통령께서 다시 새벽잠 설치실 일이 없게 내가 책임지겠다는 걸. 전혜연 평론가님, 오늘 제 주변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018년에 저런 모습이 나왔을 때 그때만 해도 정말 한반도에 봄이 오구나, 이제 드디어 봄이 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대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시계는 4년 전으로 되돌아간 느낌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만났을 때 한 소년이 노래를 불렀죠. 바로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였습니다. 한반도에 새로운 시기가 오는 것이 아닐까라고 기대를 했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럼 도대체 왜 북한이 이 시점에 이럴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우리나라 지금 국내 정치 상황을 보면 정권 이양기잖아요. 그럼 다소 어수선할 수 있고 또 새 대통령이 취임을 앞둔 시기에 북한이 오히려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도발을 했다는 해석이 가능한데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취임을 앞두고도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북한의 도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새로운 당선인을 향한 어떤 메시지이기도 하고 어수선한 시기에 가장 불안감을 높여서 이후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국제 정세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하잖아요. 그런 틈새를 오히려 따서
우리가 이렇게 강한 무기가 있다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다시 함으로써 주목을 받으려는 그런 시도도 있을 수 있고 네. 세 번째로 4월을 왜 자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냐. 4월이 이제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북한이 항상 그때 어떤 메시지를 내거나 도발 움직임이 있기도 했고요. 또 북한으로서는 이른바 태양절이라는 김일성 생일이 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항상 대외적인 목적도 누르지만 대내적으로 결집을 할 때 이런 또 도발을 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맞물려서 이 시점에 도발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거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4월 15일에 조금 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의 최대 명절 김일성 생일이래요. 그것도 110번째 생일이에요. 죽은 사람 생일까지 챙긴 최대 명절로 성대하게 치르는 나라예요. 북한이란 나라가 110번째 태양절 앞두고 또 고강도 지금 도발을 계획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에요. 전망이에요. 올해만 해도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잖아요. 올해만 해도 무수히 많은 도발로 국제사회를 긴장케 했어요. 올해 이 도발 일지 좀 볼까요? 벌써 10번이 넘는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보세요. 올해 12번. 1월 5일부터 27일까지 탄도미사일 6번. 1월 30일에 화성 12형. 2월 27일 탄도미사일. 3월 5일에서 20일까지 미사일 3번. 3월 24일 어제 괴물 ICBM 화성 17형까지 12차례를 발사인데 그동안 우리 사실 뜨뜻미지근한 정부의 대응 때문에 많은 질타, 국민적 질타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 규탄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최근에 집무실 일정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때 국민의힘에서 이제까지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에는 왜 그러면 가만히 있었느냐 이러한 비판도 이제 받았었는데 이번에 어제 이 ICBM을 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딱 찍어서 실명을 거론해서 규탄을 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제사회에서 약속한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유예에 대한 약속을 스스로 파기한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또 한반도와 지역 그리고 국제사회의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라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사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저 강력한 규탄은 저희 뉴스파이터 시간에 속보로 나갈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아쉬운 점도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일단 뭐 그 문재인 대통령과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에 계속 이제 핵을 폐기하면서 어떻게든 이제 남북 관계에 계속 진전을 이뤄 나가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북한이 핵을 폐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초반부터 예상이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미국과 또 북한 간의 관계에서 또 그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았었고 그러다 보니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재임 기간 내내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남북 간의 평화를 위해서 계속 애를 써왔습니다만 그 유명한 도보다리 대화잖아요. 정확하게 네. 임기 시작하고 처음 저 과정을 거쳐서 지금 되돌이표로 돌아온 건 더 강한 ICBM이 돌아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과정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위해서 애썼던 것이 좀 수포로 돌아간 그런 느낌,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저 장면을 본다면 더더욱이나 아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남한 주민, 북한 주민 다 기만한 거잖아요. 저 장면은. 김정은. 그런데 어제 영상에서요. 어제 이 미사일 발사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찾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속을 어긴 건데 그 약속을 어겼다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현장을 찾지 않아도 어차피 김정은 위원장이 책임자거든요. 그런데 현장을 찾았다는 건 여발한 듯이 내가 지금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라고 공개를 하는 것 같은데 북한 관영 매체들이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김 위원장이 이번 ICBM 그 발사와 관련해서 친필 명령서를 하달했다고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현장 과정을 직접 지도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김 위원장이 약속을 어겼다고 서방 국가한테 메시지를 지금 날 좀 봐라라고 공개하는 듯한 그러한 구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차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경악해하고 놀라워하고 무서워하는 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장면을 앞서 보셨죠? 음악 깔고
발사사사사 무슨 영화 찍는 것처럼 그렇게 영상을 만들어내요.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 저렇게 등장하는 걸 만들어요, 영상으로.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장면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체 김정은이 말한 명분은 뭡니까, 하정은 평론가님?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얘기를 했는데 전 세계에 자신들의 그 전략 무력의 위력을 다시 한번 똑똑히 인식시키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기들 국가의 안전에 대한 담보와 신뢰의 기초를 더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미사일로 인해서 자기들이 안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압도적인 군사적 공격 능력을 갖추는 것이 바로 가장 믿음직한 전쟁 억제력이다. 국가적 방위력을 갖추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막강한 군사 기술력을 갖추고 미 제국주의와 장기적 대결을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군비 증강을 네.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유, 배경을 이 발언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하면 현 정권을 지지할 것이다라는 그 계산으로 김정은이가 저렇게 쏘는 겁니다, 여러분. 제게 정부를 맡겨주시면 저런 버르장머리도 정신 확 들게 하겠습니다. 버르장말을 고친다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여다오. 한번 해봐. 이런 의미라는. 그렇지. 할 때만 해봐. 버르장머리 한번 고쳐줘봐. 이제 인수위 사람들이 좀 명심해야 될 게 선거 때 그 후보가 했던 말대로 했다가는 이명박 박근혜 시절보다 훨씬 더 엄혹한 남북관계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때만 해도 북한의 핵 능력이나 미사일 능력이 지금 같지는 않았어요. 개발 중이었죠, 그때는. 지금은 엄청나게 커졌거든. 그런 북한을 달래가면서 관리를 해야지 뭐 버르장머리니 무슨 선제 타격이니 이거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전현 평론가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이 분석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데 뭐 버르장머리 한마디 때문에 한반도 문제가 경색된다라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정권이 바뀌는 시기에 북한의 도발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목적이고 서방 세계의 이른바 본인들의 어떤 그 능력을 과시하려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강하게 북한을 진압하면 뭔가 되겠지라고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도 그런 입장을 취했었는데 그러면 남북에 평화가 오고 북한이 도발하지 않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국제 정세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 문재인 정부에서 대화를 계속 하려던 노력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굉장히 비판적인데 뭐 일부분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화를 자꾸 하려는 것은 대화가 단전된 상대에서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이 정말 전쟁의 수준은 큰 위협으로 번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라인이 구축되어 있거나 그렇다면은 작은 충돌에서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결국 국가 지도자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면 좋겠다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이제 선제 타격론 같은 경우에도 미국 의회 조사국에서 미국의 입장과는 다르다라는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군사력이 약하거나 북한을 비위를 맞춰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북한을 자꾸 자극하는 것이 좋은 정책은 아니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지금 정세현 전 장관의 얘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김정은의 속마음 모르니까요.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 이게 가뜩이나 지금 국민 통합을 해야 되는 시기에 하나의 갈라치기 발언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선인의 말 때문에 지금 안보 불안이 지금 조성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세현 전 장관의 얘기는.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정책 진영 논리로 윤석열 당선인의 북한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비판하는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지금 저 북한에서 뭐 아까 괴물 ICBM을 발사한 게 어느 정권 합니까? 지금 아직 문재인 정권 합니다. 5년 동안 그렇게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북한의 그런 도발에 대해서도 뭐 불상 발사체, 미상 발사체라는 표현 써가면서 계속 어찌 보면 약간 좀 최대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극하지 않는데 왜 쏘나요, 그러면?
지금 이 정세현 통일부 장관의 얘기를 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해왔던 이 대북 정책 하에서는 북한은 절대 미사일 쏘면 안 되죠.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지금 북한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권 이양기의 혼란, 그다음에 북미 간의 관계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것, 네. 그리고 처음부터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여러 가지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당선이 얘기한 뭐 소위 뭐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뭐 물론 그렇다고 뭐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지만 지금 뭐 소위 한미동맹의 강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북한의 도발을 막아보겠다는 그런 또 다른 생각인 것 뿐인데 이걸 마치 윤석열 당선인의 시각 때문에 북한이 쏜 거다? 이걸 좀 사실 납득할 만한 국민들이 그렇게 많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하지관 평론가님, 북한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엄포를 놨던 윤석열 당선인은 어제 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을까요? SNS에 글을 썼습니다. 네.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에 엄중하게 경고한다.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네. 서해 수호 날을 하루 앞둔 시점인 어제 북한이 올해 들어 12번째 도발을 해왔다. 대한민국은 더욱 굳건한 안보 태세를 갖춰 자유와 평화를 지켜나갈 것이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사실 오늘 그래서 몇몇 신문 제목 중에 보니까 힘에 의한 대응을 강조했던 윤석열 당선인이 안보 시험지를 받아들게 됐다, 이런 제목이 눈에 띄었어요. 이 SNS 문장으로 북한의 버르장머리를 고칠 수는 없을까요? 지금 뭔가 안보 문제 관련 시험대에 취임도 하기 전에 오른 셈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아까 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보면 이제 이 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 북한과 안보를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후보 시절부터 이제 킬체인, 선제 타격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때에도 이제 민주당이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게 전쟁의 도발을 더 강하게 만드는 위험한 발언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이제 북한에 대해서 강한 항상 경고를 하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도발을 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강하게 나아갈 것이다.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여러 차례 대화도 많이 했고 좋게 이제 뭐 종전선언 얘기도 나오고 평화 얘기도 나왔지만 결국은 지금 또 이렇게 ICBM을 쏜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그만큼 강력한 경고를 하고 제재를 가하겠다. 이제 이러한 얘기로 보이고요. 앞서서 이제 이 백성호 변호사께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ICBM을 쏘았기 때문에 결국은 얻은 것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슬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 그 집무실 이전과 관련되어서도 민주당에서는 지금 안보에 공백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러면 결국 그 안보의 공백 사이에서의 책임은 문재인 정부가 지는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이 ICBM을 쏘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제까지 5년 동안 노력했던 것들의 책임을 또 문재인 정부가 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얻는 것은 없고 북한의 도발은 지금 12차례나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안보 태세를 갖추고 또 한미동맹을 더욱 강하게 하겠다 이러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공교롭게도 윤석열 당선인의 SNS 내용처럼 오늘이 서해 수호의 날이에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정말 안보 태세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상황에 그 하루 전날 이런 도발을 감행했었습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최단비 변호사님과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시기에 왜 굳이 국방부를 그러면 이사를 해야겠어요. 당선인 측에서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주장을 하던데 지금 북한의 안보 태세에 가장 기민하게 대응해야 될 부처가 어디이고 대통령이 정말 역량 다 쏟아야 될 부분이 어디인지가 지금 여실히 드러난 것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집무실 이전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고 박수현 수석을 통해서 거듭 밝혔습니다. 다만 정권 이양기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도 이미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안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좀 신중하게 의논하면서 특히 위기관리센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만나서 대화를 하자라는 취지를 저는 당선인 측에서 좀 더 방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냐 당선인에 대한 책임이냐를 떠나서 안보 문제는 당장 국민들의 불안과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저는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당장 전방에 나가 있는 군인들
그 군인들의 부모님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너무 뭐 정치적으로 누구의 지지율이냐 누구의 책임이냐를 떠나서 당선인과 대통령이 빨리 만나는 것이 해법이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글쎄요. 참 그동안 우리 군의 사학이 많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 지금 이 도발을 바라보는 군의 마음은 군의 지금 태세는 어떨까? 또 걱정되기도 하면서 지금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주시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답답합니다. 분노도 치밀고요.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 서울병원에서 이제 퇴원했고 이 사저가 있는 대구 달성군으로 내려갔죠. 그런데 지금 가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대요. 어떤 일을 했을까요? 벌써부터요.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 떡도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거는 뭐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셔서 떡은 사실 뭐 경호 제가 하여튼 여러 군데를 좀 알아봐서 나름 이렇게 좀 괜찮은 곳으로 선정해서 했습니다. 그 단가가 조금 있는 떡입니다. 떡을 돌렸다. 아니 보통 우리도 이사 가면은 이렇게 뭐 옆집, 윗집, 아랫집까지는 아파트 같은 경우 좀 돌리고 하더라고요, 진짜. 예, 우리의 미풍양속인데 그 떡을 그러니까 이사떡을 돌렸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떡을 돌렸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서울 강남의 떡집에서 주문을 해서 떡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저 떡이에요, 진짜. 네, 근데 떡 하나가 아니라 세트입니다. 저게 한 10,000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시루떡에다가 찰떡, 영양떡, 약과도 있고 한과도 있고 저런 세트를 그 쌍계 일일이 주민들하고 초곡리 주민들한테 170여 가구한테 돌리면서 이웃으로 이사 오게 됐다. 앞으로 잘 봐달라. 그렇게 그 대리인이 이야기를 했고 그에 대해서 초곡 1, 2 이장이 같은 동네 주민으로서 대환영한다. 앞으로 우리 동네에서 마음과 건강을 치유하시기를 기원드린다.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이게 사실 그냥 액면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되는데 백성원 변호사님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제 또 호사가들은 뭔가 메시지가 담겨 있나 이 떡 돌리는 미풍양속에 그럴까요? 어떻습니까? 근데 뭐 이 부분은 그렇게 뭔가 정책 의미를 담아서 해석을 하는 건 좀 개인적으로 좀 반대하고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달성은 그냥 본인의 정치적 마음의 고향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그래서 사저도 마련을 한 거고 그래서 이곳에 돌아왔다면 물론 저희처럼 주민들과 편하게 만나서 뭐 얘기하고 하기는 쉽진 않겠죠. 경호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하지만 내가 여기 이렇게 이사를 와서 이 주민들과 함께 지내는데 환대해 준 데에 대한 고마움과 그리고 앞으로 이곳에서 함께 지내야 할 이제 주민들에 대해서 그냥 인사하는 정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지 저걸 가지고 또 이게 무슨 정치적 의미가 있지? 이런 해석하는 건 너무 과하지 않나 싶네요. 네. 혹시라도 이 방송 보시고 나 못 받았는데 하시는 주민분들도 계시지 않도록 아마 가구수를 잘 세셨을 것 같아요. 유영하 변호사가 아마 그 실무를 했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단 입원해 있을 때만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하게 되면 자 거처를 어디에 마련할까 진짜 많이 궁금했잖아요. 근데 보신 것처럼 대구 달성군에 그것도 상당히 큰 집으로 옮겼어요. 어떻게 저거 사저를 대구 달성군에 마련할 수 있었을까요? 관련해서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저 구입 자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여러 말씀하시는데 개인 간의 이제 사인 간의 채무 채권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밝히지는 못하지만은 일정 부분 가세연이 도움을 준 게 맞고요. 그래요? 집을 구하고 그 구입 자금을 마련할 때 은행 대출이나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서 급한 대로 이제 차용을 좀 했던 거고. 근데 그게 이제 뭐 저희가 변제를 하고 그렇게 있으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책 대금 정산도 안 끝났고 아마 그 끝나면 일부분 변제가 될 거고요. 대통령 생활하신 부분에서는 이제 가족분들이 계셔서 아마 도움을 주고 있고 또. 아니 최단비 변호사님, 저 집을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측이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하는 그
가로세로 연구소 가세연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 사저 구입비가 한 25억 정도 들었는데 저 사저 구입비가 어디에서 났는가 그러면서 이제 소문이 보수 유튜버들이 마련해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유영하 변호사가 사저 구입비를 어떻게 마련했고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한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큰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다. 그때 이제 사저를 구입할 때 대출 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있어서 급한 대로 일단 가로세로 연구소에 돈을 빌린 건 맞는데 여기서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이게 빌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증여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걸 우려하는 것 같고 빌린 것이고 차차 갚을 예정이고 일부는 벌써 아까 말한 것처럼 옥중에서 작성한 뭐 서신이나 이러한 관련되어서 책을 모아가서 냈는데 그 책의 인지세로 일부를 변제를 했다. 그리고 남은 부분들도 이제 가족들이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차차 갚아 나갈 것이고 변제 계획도 갖고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 집 이 비용이 가격이 25억에 달한다고 해서 진짜 많이 궁금해했잖아요. 저 많은 금액의 돈을 어떻게 조달할까 했는데 일단은 그 궁금증은 풀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저로 들어간 박근혜 전 대통령을 꼭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뭐 여러분들이 계시겠지만 꼭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전혜연 평론가님. 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실무진을 통해서 또 퇴원 축하난을 보내기로 했었는데요. 네. 또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한 것을 보면 아마 다음 주쯤에 뭐 만나뵐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뭐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걸 뭐 앙금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과거의 어떤 얽힌 인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른바 탄핵정과 관련된 수사를 이끌 때 사실상의 지휘권자라고 볼 수 있었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네. 두 번째로 지금 대구가 이 국민의힘 안에서 주목을 받으면서도 내관인 지역으로 딱 지금 상징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과 뭐 홍준표 의원과 네. 권영길 시장 다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박 전 대통령이 6일 지방선거 전에 활동을 재개한다면 박 전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했던 층이 또 어떤 판단을 할지도 있거든요. 박 전 대통령이 명확하게 어떤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제 여러 가지 발언을 통해서 또 추측해보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언제쯤 만날지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과연 흔쾌히 일정을 잡을지 여부입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만날 가능성은 뭐 열려 있고 좀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일단 지방을 가겠다고 윤석열 당선인이 일단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찾아뵙고 싶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뭔가 만나기 전에는 두 사람이 만나기 전에는 만나려면 뭔가 이 숙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제 5년 만에 대국민 메시지를 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이루지 못한 많은 꿈들이 있습니다. 그 제가 못 이룬 꿈들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합니다. 인재, 예? 그다음에 달성되고 얘기하시고 예? 대한민국 발전을 얘기하시면서 저의 작은 힘을 보태겠다는 것은 정치를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윤석열 쪽에서 좀 당황스러운 오늘 메시지를 던졌는데 네. 뭐 잘 모르더라고. 지금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얘기는 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 대국민 메시지에 정치 재개의 뜻이 담겼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당황스러운 메시지를 던졌는데 어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메시지를 던졌는데 잘 모르더라고? 이게 무슨 알 듯 모를 듯한 얘기. 지금 마치 숙제를 내준 느낌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한테. 어떻습니까? 최대민 변호사님.
네, 일단 이 조원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이 되고 나서 대통령 선거 전에 어떠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혹시 던지지 않을까 이러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결국 아무런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죠. 그리고 어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5년 만에 처음으로 육성 메시지를 냈는데 그 부분에서 이 조원진 대표가 콕 집어서 말한 것처럼 인재, 대구의 도약, 그리고 국가 대한민국 발전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방선거와 관련되어서 어떠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혹시 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굉장히 언론들도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조원진 대표는 그것은 딱 찍어서 정치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이다라고 본인이 해석을 한 거예요. 아직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메시지를 던진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 측에 당황스러운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하는데 저는 글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 메시지에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당황스러운 메시지가 무엇이 있는지를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요, 듣기 평가도 아니고요. 제가 들었을 때는 이게 해석이 그 발언 좀 다시 들려주시죠.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윤석열 당선인 쪽에 당황스러운 메시지를 던졌다는 게 아니라 어제 발언을 들어보면 윤석열 당선이 표현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냈잖아요. 근데 그 반응 메시지가 당황스럽다 이걸로 해석됐거든요.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이루지 못한 많은 꿈들이 있습니다. 그 제가 못 이룬 꿈들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합니다. 인재, 예? 그다음에 달성되고 얘기하시고 예? 대한민국 발전을 얘기하시면서 저의 작은 힘을 보태겠다는 것은 정치를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윤석열 쪽에서 좀 당황스러운 오늘 메시지를 던졌는데 네. 잘 모르더라고. 보세요. 우리말의 조사를 보면 쪼개서 당황스러운 메시지를 던졌는데 잘 모르더라고 하니까 느낌은 뭔가 윤석열 당선인의 메시지가 당황스럽다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해석의 여지가 있다 보니까 진행자인 주진우 씨가 재차 물어봅니다. 윤석열 쪽에? 그러니까 그 윤석열 쪽에 당황스러운 메시지를 던졌다는 거예요? 재차 물어보니까 잘 모르더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인터뷰가. 그렇다면 백성 변호사님. 네. 주진우 씨의 재차 질문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당선인 쪽에 뭔가 당황스러운 메시지를 던졌다는 거잖아요. 지금 뭐예요, 그럼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당황스러운 메시지를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 던졌다가 아니라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뭔가 메시지를 낸 걸 던졌다는 거잖아요. 윤석열 당선인 쪽에. 당선인이 잘 못 알아듣고 그렇죠. 엉뚱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네. 해석하기도 참 어렵네요. 네. 근데 이 조원진 대표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박 전 대통령과 좀 교감을 통해서 지금 이런 본인의 해석을 내놓는 게 아니라 그냥 어찌 보면 저는 본인의 개인적인 희망사항에 관련된 메시지를 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쨌건 윤석열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 과거로 돌아가 보면 윤석열 당선인이 공직 신분으로 한 일이지만 어쨌건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구원을 생각해 본다면 정치를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워딩으로 정치를 재개한다 이런 해석은 저는 좀 다소 너무 많이 앞서가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만약에 이제 조원진 대표의 해석대로라면 아무래도 지금 윤석열 당선인 국민의힘에 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좀 이쪽에 정치적으로 좀 안 좋은 그런 박근혜 대통령의 행동이 생길 텐데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 이런 그 의미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대구시장에 지금 유영하 변호사 얘기도 있고 또 아무래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입장에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 쪽에 좀 유리한 정치적 메시지를 낼 건데 그럼 국민의힘이 불리하지 않겠어? 너 왜 그걸 모르니? 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건 순전히 보인 개인의 희망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께 여쭤볼까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시청자분들이 생각할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공식 스피커, 뭔가 입장을 대변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스피커 입장은 유영하 변호사라고 생각을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지금 조원진 대표에게는 자기가 뭔가를 많이 알고 있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런 점에서는 50% 성공했어요. 왜? 주목을 쫙 자기한테 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원진 대표가 그동안 친박을 자임하면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매체들이 조원진 대표가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을 대리하는 것처럼 약간 착각하면서 기사를 쓰는 경향이 있는데 이분은 친박을 자임하는 것일 뿐이지 박근혜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대리하는 건 아니거든요. 대리나 대표성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허. 이분이 물론 이제 속으로 무슨 교감인지 그건 제가 모르겠지만 일단 겉으로 드러난 걸로 봤을 때는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결국 방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생각, 본인의 해석 그런 거 같고 그러니까 조원진 대표는 아무래도 보수 블록 안에서 국민의힘하고 별개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다져야 될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힘과 별개로 정치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랑 어떻게 교감이 돼가지고 우리 정당도 거기서 어떻게 좀 입지를 다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과 바람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희망 섞인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만나 뵙고 싶다, 찾아뵙고 싶다. 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부분도 궁금하고 아울러 이 대목에 대해서도 조원진 대표까지 마저 들어볼게요.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원래 전직 대통령은 다 오시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뭐 윤석열 당선인이 사전에서 만날 계획 밝히셨는데 혹시 만날 의향 있으실까요?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면서 만나는 건 안 된다. 절차를 밟고 예를 갖춰라.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예를 잘 갖추지 않았습니까? 안 갖췄지. 그냥 던지는 얘기로 가겠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제 대통령께서 사실 오셨으니까 서로 소통하면 되잖아요. 그냥 자기가 지방순회하는데 들리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전혜연 평론가님, 예를 갖춰라 만나러 오려면 이러고 있습니다. 예를 갖춰라 이것을 제가 뜻을 살펴보기 위해서 언론 인터뷰를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조원진 대표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마 이제 본인의 일단 생각이겠죠. 한 내용을 봤더니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방문이 아니라 그 전에 사과가 있어야 된다는 말로 해석이 되는데요. 여기서 사과란 이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과 탄핵과 관련해서 본인이 수사를 지휘하거나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해라 이런 것으로 읽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 직접적 교감이 없었다고는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만 저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라는 책이 출간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억울함, 거짓과 진실에 대해서 또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이런 언지를 하지 않더라도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그동안의 수사나 탄핵 국면에서 굉장히 억울한 마음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지금 조원진 대표 얘기 쭉 보면 지방 순회하는데 어디 갔다가 그 다음 코스 들르는 식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 지방 순회 첫 일정으로 지금 대구 달성군에 들르라는 거잖아요. 지금 말을 뒤집어 해석해 보면. 근데 글쎄요, 조원진 대표가 우리 또 그런 얘기합니다. 진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교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요, 이런 말을 계속 인터뷰에서 흘리고 다니면 박 전 대통령한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이게 당선인한테 예를 갖춰라. 일단 지방 순회하는데 들르는 식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니까 지방 순회 때 첫 번째도 안 된다는 걸로 저는 사실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따로 공식 일정을 잡아서 미리 조율을 하고 박 전 대통령을 만나러 오는 모양새를 취해라. 그 얘기는 지금 이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보수의 대통령 당선인이 되긴 했지만 진짜의 보수의 핵심은 윤석열 당선인이라기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주로 해서 다시 세를 결집하고
향후에 어떠한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박 전 대통령을 위주로 가야 된다 이러한 이제 조원진 대표의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윤석열 당선인도 당연히 전 대통령이니까 취임식에도 모실 거고 꼭 찾아뵙고 싶고 그리고 이제 퇴원을 했을 때에도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한 인사도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윤 당선인 입장에서도 본인이 예전에 검사였을 때 국정농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부터도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했던 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박 전 대통령을 한 번은 만나고 예의를 갖출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전에 자꾸만 조원진 대표가 이렇게 예를 갖춰라. 공식 일정을 도는데 들리는 것은 안 된다 하면은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윤 당선인과의 조율을 하고 이럴 때 좀 부담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대립각을 세우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뭐 윤 당선인과 굳이 대립각을 세울 필요가 없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메시지에는 정치 재개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랬잖아요. 관련해서 오늘 조원진 대표 얘기 많이 듣습니다.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구체적인 행보는 뭐 조만간에 어떤 행보가 안 나오시겠습니까? 전제는 본인이 정치를 직접 하시지 않는다는 거는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왜 직접 나서서 뭔가를 조직하거나 어떤 수장이 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세요? 그렇게는 안 하실 겁니다, 아마. 그렇게는 안 하는데 아무튼 지방선거의 일정 부분은 조금 뜻을 좀 내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뭐 일각에서는 계속 옆에서 수행했던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시장 출마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럼 뭐 나중에 뭐 좀 있으면 조만간에 어떤 얘기가 나올 거예요. 출마한다 그러면 이제 시간도 별로 없잖아요. 유영하 변호사의 대구 출마 가능성, 사실 어제 뉴스파이터가 먼저 진작에 이 가능성 다뤄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원진 대표도 이 얘기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도 유영하 변호사 측에 직접 입장을 좀 들어보려고 수차례 저희 제작진이 연락을 취했습니다만 이 통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뭐 어떤 박 전 대통령의 어떤 수장 역할을 하지 않겠지만 뭔가 뜻을 좀 전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백성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는 좀 너무 지금 지방선거까지는 시일도 촉박하고 지금 일단 조원진 대표는 어떻게든 이번에 지방선거에 정치적인 뭔가 메시지나 영향력들을 행사하려고 한다라고 하시는데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어쨌건 뭐 탄핵과 그 수사 과정에서 뭐 지금 이번에 사면까지 이 과정을 놓고 보는 거 말고 그 전으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이고 굉장히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분입니다. 근데 지금 대구시장 일단 국민의힘 후보군 한번 볼까요? 홍준표 의원 있죠. 또 그다음에 그 김재원 최고위원 있죠. 또 권영진 시장 있습니다. 여기에 유영하 변호사 출마 지원을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선다? 지금 그 과정에서 이 세 명을 유영하 변호사가 어찌 보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는 게임이나 그런 곳에 굳이 박 전 대통령이 나서서 지금 그런 행동을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제가 유영하 변호사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현 시점에 지금 구도 자체 그런 상황이고, 또 유영하 변호사 입장에서 지금 뭐 나중에 말씀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기에 덧붙이는 게 박 전 대통령의 뜻을 따른다 뭐 이런 정치적인 뭔가 행동을 할 때 나오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나중에 국민의힘과 뭐 어느 정도 연대를 통해서 다음 총선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리하게 정치적인 어떤 행위나 메시지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 부분은 계속해서 언론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출마한다면 만약에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제일 높게 점쳐지니까요. 그런 가운데 어제 박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 군민 앞에서 메시지를 낼 때 돌발 상황이 벌어졌었잖아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 인사말을 시작한 지 한 1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한 건데요. 한 액체가 들어있는 소주병이 갑자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날아온 겁니다. 근데 영상을 보시면 갑자기 이제 그 경호원들이 다 와갖고 방탄판을 펼치고 이제 엄호를 하기 시작했는데 네. 가장 처음에 소주병이 날아오기 전에 저 여성 경호원 보이시죠?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양손을 번쩍 들어서 위험을 먼저 알리니까 갑자기 주변에 있는 경호원들이 다 같이 모였고요. 그리고 저 여성 경호원 앞에서 저 소주병이 깨졌어요. 근데 깨졌을 때 다리를 모아서 네. 이 파편을 막는
그러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굉장히 이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고요. 네. 다행히 파편이 박 전 대통령 앞 1m까지 튀었지만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지금 다시 봐도 순간적으로 보세요. 저 움직임,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저 움직임, 수많은 움직임 속에 위험이 될 만한 움직임을 직감한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저 지지자들 움직임 보세요. 태극기 흔들고, 손 흔들고, 휴대폰 찍고, 여러 움직임이 있잖아요. 근데 뭔가를 던지는 움직임, 포착이 지금 저 날아오잖아요. 저걸 육탄방어한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위험신을 알렸고, 순식간에 다른 경호원들이 에워싸고, 방탄 가방까지 펼치면서 저렇게 보호를 하는 상황이, 돌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일단은 사실 우리가 화면에 그 뉴스나 이런 데서 하정은 평론가님, 경호원들의 그 경호 시범도 봅니다만 실제 보는 건 진짜 이례적인 것 같아요. 예, 이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네. 사건이 벌어졌는데 저희 계란도 아니고 유리병이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절대로 저런 일은 앞으로 다시 있어서는 안 되고 네. 경호원들이 바로 굉장히 혼잡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위험 움직임을 바로 캐치를 해서 네. 정말 시의적절하게 행동을 한 것 같고 경호원들의 행동이 만약에 늦었다면 혹시 또 1차 어떠한 저런 공격 이후에 2차로 어떤 행동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정말 대처를 잘한 것 같은데 저기서 어느 40대 남성이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40대 남성이 나는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다. 화가 나서 소주병을 던졌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그랬었죠, 하는데 네. 근데 인혁당 사건이 1970년대에 있었던 이른바 그 사법살인 사건이고 나중에 다 무죄가 나왔거든요. 네. 그 피해자들은. 근데 그때 그 피해자분들은 지금 70대고 지금 인혁당 사건 관련 그 추모 기관이 있는데 네. 거기서 발표하기를 저 40대 남성이 그 피해자 인혁당 사건 피해자 본인도 아니고 그 자녀나 손자녀도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저 40대 남성은 왜 인혁당 사건 운운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 네. 경찰이 이 부분은 그러니까요.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될 것 맞아요. 같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동기 등을 정확히 밝혀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어쨌든 청와대는 안 들어가겠다고 하고 그리고 당장에 국방부 건물로 들어가는 데는 시일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최단비 변호사님 뭔가 안보 비상 상황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까 궁금하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혔는데 네. 그러면은 집무실을 이전하기까지 청와대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통일동에 있는 인수위 사무실에서 그대로 업무를 볼 것이다. 그러면 벙커를 어디를 사용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청와대 벙커를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 윤 당선인 측에서 내가 이 5월 9일 0시부터 이 청와대를 국민에게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네. 청와대 벙커를 계속 사용하면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다. 그러면은 무엇을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얘기가 나온 것이 이동용 지휘서인 국가지도 통신 차량, 이 차량으로서 이동하면서 이러한 이 안보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것을 지도를 할 수 있는데 이 차량을 이용할 예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허. 원래는 이 윤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라든지 합참에 있는 벙커를 이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국방부나 합참 벙커를 이용하려고 하더라도 결국은 용산에 집무실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용산 집무실 마련까지는 시기가 좀 걸리기 때문에 그 동안에 안보 공백을 막고 그리고 5월 10일에 취임 첫날에 청와대를 100% 개방하겠다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국민에게는 개방을 하고 그리고 대신에 국가지도 통신 차량을 사용하겠다. 라고 밝힌 겁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윤석열 당선이 개인적으로 저 내용을 알고 있었다기보다는 인수위 내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나왔을 것 같은데 일단 국가 지도 통신 차량이라는 게 뭡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이건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에 일단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긴급한 안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집무실에 있을 수도 있고 어디 이동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방에 순회 가서 뭔가 지방 일정 소화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런 일이 터지면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또 문제들이 발생을 하니 그러니까 미니버스 크기로 사실상 그 안에서 화상회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사실상 NSC 화상 수집도 가능한 그런 시설입니다. 차량이 있나 봐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통일동 인수위 그 사무실에서 직무를 시작하게 되면 말 그대로 지금 이 안보 공백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청와대 개방할 때 그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도 다 국민한테 개방을 하고 서초동에서 만약에 출퇴근한다면 서초동 자택부터 출퇴근할 때까지 이 과정에서도 이 국가지도통신 차량에 가서 같이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생겨도 안보 위기 상황이 생길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게 최적화됐다고 판단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이겠죠. 그런데 이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통의동에서 5분 거리에 어떤 종합적인 정보망이 구비된 초현대식 벙커를 바로 옆에 놔두고 비좁은 차량에 들어가서 위기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정한 것은 커다란 안보 공백이고 이것이야말로 이제 정권 교체기에 이런 행태는 우리 안보 불안을 심화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판단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청와대 경호처에서 대통령이 지방 출장을 간다든가 했을 때 통신 보장을 위해 마련한 차량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국가 위기 관리라고 할 만한 어떤 그 수단이 없습니다. 단지 장관들하고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정도거든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나름 국방 전문가로 언론들이 관련 발언을 인용할 때 많이 인터뷰를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상당히 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예, 그 이유는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국회에서 활동을 하기도 했었고요. 2003년 대통령 비서실에 국방 관련 분야에서 일을 했었고 또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는 보통 그 관련한 전문 잡지 이런 것만 기억하는데 실제로 안보와 관련된 현장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주목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이것을 호러 영화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지금 상황을 강력히 비판을 했어요. 왜냐하면 뭐 집무실을 이전하지만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쓰겠다. 그런데 다시 위기관리센터가 아니라 이른바 이동지휘차량 쓰겠다라고 하는데 최첨단의 벙커가 잘 마련되어 있는데 왜 굳이 이런 것을 택하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안으로 마련되는 이것이 계속 만천하에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말한 대로 한다면은 서초동에 있는 자택과 통이동 집무실을 오가면 대통령 차량 뒤에 이 말한 이동용 지도통신 차량이 따라다니는 게 다 만천하에 지금 공개가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김종대 전 의원은 기밀을 그럼 만천하에 공개하는 모양새다라고 또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는 정말 확고한 것 같은데 하재근 평론가님, 우리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서 KBS가 의뢰하고 한국 리서치가 조사를 했는데 거기 보면 그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찬성이 40.6%고 반대가 53.8%. 그러니까 반대가 과반수가 넘습니다. 모름 무응답이 5.6%고 그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첫 번째가 충분한 사전 검토가 없었다. 두 번째가 청와대 인전할 필요가 없다. 세 번째가 이전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네 번째가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일단 용산으로 이전하는 건 반대한다. 이런 목소리가 절반을 넘었어요. 이런 여론의 목소리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전직 대통령들께서 선거 때 청와대에서 나오시겠다고 했고 또 국민들이 그걸 좋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지를 해주셨고 또 시도도 많이 하셨으면 새로이 여론조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2번이나 말씀을 하셨고 지금 여론조사를 해서 몇 대 몇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고 국민들께서 이미 정치적인 역사적인 결론을 내리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용산 이전 관련해서 여론조사에서 국민들 여론이 반대하는 의견이 높게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조금 더 국민들께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모자라지 않느냐. 청와대라는 어떻게 보면 절대 권력 이런 것들을 놓고 국민들과 함께 가겠다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 이제 용산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들 좀 더 자세하게 설득을 하면 국민들께서 허락해주지 않을까. 용산으로 집무실 이전하는 그 방안에 대해서 앞서 KBS 여론조사는 물론 찬성이 40% 찬성도 많아요. 하지만 보신 것처럼 반대 목소리가
53.8%인데 윤석열 당선인은 여론조사가 뭐가 중요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론조사로 국정의 모든 방향을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여론조사가 현재 민심을 볼 수 있는 굉장한 중요한 지표는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충분한 사전 검토가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사전 검토라는 것은 국민들이 왜 도대체 저걸 해야 되는지 납득을 못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결국은 소통을 잘하겠다는 취지로 했지만 불통 논란이 또 일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는 좀 여론의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 여론조사 말고 다른 여론조사도 3개 정도 발표가 됐거든요. 다 지금 반대 여론이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인수위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제가 KBS 여론조사를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 보수층, 진보층은 뭐 약간 지지 정당별로 이렇게 나눠지는 형태예요. 그래서 중도층을 봤는데 중도층에서도 반대가 61.3%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뭐 국민의힘인가 여권에서는 정치적 의제로 보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정치적 의제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좀 이런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윤석열 당선인인 입장에서는 아무리 지금 대선에서 당선됐다 하더라도 국민이 자신이 하는 걸 모두가 다 전폭적으로 지지해 줄 거라고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아까 여론조사 결과에서 또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건 그러니까 청와대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국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이전은 국민들도 어찌 보면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도 그렇고 그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과거 YS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랬죠, 네. 그런데 네.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여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건 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국민들한테 설명해가는 과정들이 좀 있었으면 그러니까 청와대 이전에 대한 반대 여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걸 감안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아까 장재원 비서실장 했던 얘기가 좀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반대가 많다는 거 어쨌건 당선인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일정 기간 있다 다시 나오는 게 쉽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좀 급하게 밀어붙이는 측면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득이 좀 진행이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청와대 이전 취지는 국민들이 많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국민들이 반대니까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야 되나? 이런 쪽으로 이게 아예 돌아가는 그런 사안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1분만 드릴게요. 네네. 설명을 좀 드려야겠어요. 문항에 정리한 게 뭐냐면 대통령 집무실을 5월 10일 취임에 맞춰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 변호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런데 또 청와대에서 봐야 될 거는 자꾸 지금 인수위에서 5월 10일하고 못을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문항이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백 변호사님 말씀에 뭐 일부분 공감하고 일부분 반대합니다만 정말 공감하는 부분은 이렇게 조급하게 하면서 오히려 반대 여론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시간과 소통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저도 합니다. 짧게만 말씀드리면 그렇죠. 네. 못 박았지만 이제 못 갑니다. 이제 못 박았지만 못 가요. 이제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예비비 뭐 국민 심의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쨌건 통이동에서 시작하신다고 하니까 물론 여기 생기는 여러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고민 분명히 있어야겠습니다만 네. 이제는 그 뒤에 이제 용산 집무실로 이전을 하고 들어갈 때 그 기간 동안 국민들한테 철저하게 좀 설명을 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좀 한다면 네. 지금 반대 여론은 충분히 좀 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 축소판 같아요. 딱 지금 그 상황이에요. 지금 의견이 딱 분분돼요. 최단미 변호사님, 이준석 대표도 그래도 뭔가 당선인한테 힘을 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준석 대표도 두 가지로 이제 이 당선인한테 힘을 실어줬습니다. 먼저 이 청와대를 이전해야 되는, 그러니까 집무실을 이전해야 되는 이유, 취지.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지금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이제 힘을 실어줬는데 먼저 취지는 네. 앞서 다 말씀드렸지만 이 청와대 공간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은 낮은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이 인터뷰에서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네. 보수 정권이건 진보 정권이건 관계없이 항상 불통의 문제가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게 청와대의 공간과도 관련이 있다. 뒤에는 인왕산이 있고 앞에는 경복궁이 있고 검문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문고리 권력, 불통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일단 취지에 힘을 실어줬고요. 두 번째는 네. 그럼 왜 지금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 초가 아니면 실현이 어렵다. 이 얘기는 대통령이 이제 업무를 시작하고 나면 정말 말 그대로 휴일도 없이 계속해서 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그러면 중간에 일을 하다가 집무실을 그때 다시 이전하려면 많은 일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 일을 하다가 중간에 이전한다?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이준석 대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불현듯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보통 청와대, 우리가 영어로 블루하우스, 줄여서 BH 막 그런 말 쓰잖아요. 뭐 정보보고 할 네. 때.
그러면 용산 가면 뭐라 씁니까? YS 이렇게 씁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용산 가면? 그거를 이제 그 윤석열 당선인 측은 네. 내가 정하지 않겠다. 아하. 국민들하고 앞으로는 소통을 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공모를 한다고 합니다. 그 새로운 집무실뿐만이 아니라 기존 청와대를 공원으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공원 이름을 뭘로 할 것인지 그리고 용산 공원도 앞으로 이름을 바꾼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공원 이름은 뭘로 할 것인지 이 세 가지를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네. 앞으로 국민 공모를 한다고 하는데 네. 다음 달에 그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달라진 풍경이 있습니다. 요즘 사실 청와대 앞에 분수대 앞에서 보통 1인 시위 같은 걸 하는데 요즘 통이동 앞이 시끄럽대요. 관련 영상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물어났어요 여기? 냉장고만 있으면 중요한데 왜 컵라면도 좀 갖다 놓고 여기? 저 마이크가 시끄러워서 우리 기자분들 일하는데 집중이 안 되겠다. 사실 프레스 다방이라는 기자들 일하게 좀 추위도 막아주고 저기를 쭉 둘러보러 왔는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 얘기 거의 안 들릴 정도로 막 뭐 확성기 소리 들리잖아요. 지금 저곳에서 시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대요. 전현 평론가님. 예, 통일동 저도 예전에 인수위 취재하거나 관련해서 가보면 도보로 가기엔 좀 불편하고 차량이 있어야 되어서 약간 외진 곳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렇게 평소엔 유동인과 맞지 않은데 최근에 온갖 시위가 벌어지고 해요. 예를 들면 백신 관련한 학부모 시위 있고 민주노총 시위, 뭐 정규도 시위, 또 1인 시위, 뭐 대통령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주제도 다양하네요. 예, 그렇다 보니 물론 보셨다시피 그 프레스 다방이라고 하는 곳까지 네. 소리가 들릴 정도이고 인근의 또 주민들과 상인들이 굉장히 좀 어렵다. 그러시겠네요. 그래서 그런 호소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 이 뉴스파이터에서 한번 다뤘어요. 만약에 대통령이 저곳을 오갈 때 저런 것이 심해지면 대통령이 출근을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면 어떡하냐. 네. 저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부분에 이제 경호의 달인 20년 동안 그렇습니다. 경호부장했던 장기붕 전 경호부장이 고립될 수도 있다, 감금될 우려도 있다, 뭐 이제 그런 상황도 얘기했는데 어쨌든 지금 그런 부분도 이제 인수위가 쭉 뭐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근데 최근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게 그게 이제 처음에만 저런 모습 보여서는 안 될 것 같은 게 백성문 변호사님 네. 계속해서 이른바 언론 친화적인 행보를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해외 뉴스 같은 거 보면 뭐 미국 대통령도 그렇고 영국 총리도 그렇습니다만 수시로 그냥 기자들이 코앞에까지 마이크 대면 늘 걸어 나와서 뭐 얘기 몇 마디 물어보는 거 직접 답을 하고 대변시키지 않고 막 그런 모습.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이상적으로만 생각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윤석열 당선이 좀 그런 행보를 하고 있어요. 며칠 동안. 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이 지금 용산 집무실에도 1층에 프레스센터 만들어서 기자들하고 수시로 소통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그 전에 소통에 대한 약속을 많이 하셨지만 실제로 많이 못했잖아요.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지금 보여주신 저 모습이 대통령 마칠 때까지 저 초심대로 국민들과 소통하고 언론과 소통하는 모습 좀 자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과 또 국민분들이 기대하는 바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건 그게 바로 소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